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의무봉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역시 2017년 치러진 서울시 구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쳐야 공부다라고 하는 우리 공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그 강성태라는 분이 썼던 많은 말들 또 책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발췌를 해보았고요. 정말 우리가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정말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미치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도전하고 반드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간절히 기원을 하고 또 오늘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총평 그리고 전체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빅3라고 하는 국가직 구급, 지방직 구급, 서울시 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지금껏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로부터 서울시는 오지선다였던 시절들 이미 2014년,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지선다로 바뀌기도 했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문학, 또 지역적인 문학, 문학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도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2017년을 결국 세 시험을 모두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았을 때 가장 쉬웠던 시험은 국가직 구급이었고요. 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지방직 구급이에요. 지방직이 이번에는 비문학도 길었고 또 한자 부분들도 뭐 국가직, 지방직 모두 세 문제씩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 중간 정도의 난도였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국가직에서 95점 받았던 분이 지방직에서는 뭐 75점, 뭐 한 20점씩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런데 서울시 시험에서는 한 85점 정도 그러니까 국가직보다는 한 10점 정도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시험을 치른 많은 제자들을 보더라도 보통 이제 시작하셨거나 좀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약간 70점대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되게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분들이 약 80점 정도 나오신 분이 있었고 또 국가직의 진짜 상위권이었는데 한 85점. 그러니까 상위권은 85점 정도도 잘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과 격려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만약 진짜 합격이다, 아주 극소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에 86대 1이었다라고 홍보가 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렇게 언론에도 나옵니다. 물론 응시율이 61%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경쟁률은 약 40%대 또 과락이나 평균이 70점이 안 된다고 보면 실제는 10대 1도 안 되는 시험들이에요. 너무 겁먹거나 뭔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시 시험에서는 최상위권이라면 90점 정도면 합격이 가능할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5점도 절대 못 본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신 분들 그리고 아직 시험은 치르지 않았지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객관화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대동소이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비문학 부분인데요. 즉, 그 이전에는 문학 부분 또는 어문 규정, 문법 부분, 그 이외에 어휘, 한자, 고전 문법 거의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의 차이로 본다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6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좀 특이했다라고 보이죠. 왜냐하면은 비문학이 안 나와야 한다거나 비문학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논리적, 추론적 사고 영역이 강화되면서 읽기 영역, 독해 영역들은 국어나 영어나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험에서만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당연히 다른 시험들도 그러했듯이 세 문제, 보통 못해도 세 문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많으면 5문제, 심지어는 7급 시험으로 가면 막 7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3문제로 제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쨌든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 7급 시험도 있었습니다만 9급, 7급 모두 문학에서 내문항이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또 저랑도 리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제가 문학사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가는데 딱 그 순서대로 이번에 서울시 문제에서도 20번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문 규정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평이한 정도의 어문 규정들, 또 나름 평이한 문법, 그러나 역시 한자 부분들도 언제나 우리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데 다행히 기출문제를 근간으로 하여서 살짝 변형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역시 속담 부분들까지 있었고요. 또 약간 특이했다면 이번에는 한자 성어가 안 나왔어요. 즉 지난 지방직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한자 성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자의 표기와 관련된 한자 성어를 유언비어의 표기가 상당히 또 변별력이 있었던 거라면 이번에는 한자 성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수능에서도 요즘에는 한자 성어가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자 플러스 한자 성어 이렇게 연계해서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가직보다는 어려웠으나 또 지방직보다는 쉬운 서울시가 중간 정도의 난도였다라고 보여요. 물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아는 한 최고 점수는 95점, 물론 더 100점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 와서 이야기한 학생들 중에서는 95점 받은 여학생이 있고요. 또는 지방직 시험에서도 엄청 잘했던, 제일 어려웠던 지방직에서 95점을 받은 7급 남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도 그냥 85점 요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지방직이 어려웠지만 잘 보고 또 서울시는 조금 쉬웠는데도 조금 못 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10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운, 그나름의 찍신, 지름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동원이 되면서 찍었는데 잘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문제 때문에 정말 3, 4번 엄청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선택을 못하게 되면 그게 점수가 5점, 10점 뚝뚝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그래서 두려워해요. 한국사는 외우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대가 나오지만 국어는 난도나 또는 출제진의 방향에 따라서 심지어는 2, 30점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항상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비문학에서 3문제가 출제된 건 정상적이다. 지난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비교해 보더라도 비문학은 평균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문학사 부분에서 지금 9급에서는 한 문제가 시사에 대한 순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현대시 순서가 7급 시험에서는 또 문학사가 2문제나 나왔어요. 제가 추후에 서울시 7급도 해설 강의 해드릴 건데 이렇게 9급, 7급 연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고난도 문제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5문제 정도 추렸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볼 거고요. 또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죠?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제3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정확하고 정말 국어를 가르칠 만큼의 됨됨이와 그런 인성과 또 마음가짐이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령이나 졸속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난도 문제 우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은 8번 문제, 그래서 이 고전 문법 부분이 이번 서울시에서도 또 당연히 활용이 되었는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관련된 띄어쓰기가 최초로 규범화된,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띄어쓰기를 2가지로 나누었을 때 띄어쓰기가 첫 번째 시도된 것이 문헌상으로는 독립신문, 즉 1896년에 서재필의 독립신문에서 최초로 띄어쓰기를 시도한 문헌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사용했다 이런 건 있지만 공식화된 문서가 아닙니다. 자, 2번째는 이제 그것을 규범화, 즉 그러니까 법으로 만든 것이 최초가 1933년 바로 조선어 학회에서 만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강조하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 남북한 언어의 뿌리라고 하는 데에서 띄어쓰기를 최초로 규범화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 강조한 거예요. 답으로 출제되었고요. 자, 지난 지방직 서울시 모두 다 최고 난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역시 고유어. 고유어 중에서 어떤 고유어? 낯선 고유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원을 어디 우물로 가더라도 어디까지 우리가 20m, 30m, 100m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지가 가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낯선 고유어, 생소한 고유어들까지도 확장해서 알려드리려고는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생소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힌트로 삼거나 좀 더 문장을 확장해 보거나 비슷한 말, 반이어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연상해서 정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웠어요. 95점 받은 분도 이 고유어 하나 틀렸더라고요. 자, 역시 12번의 한자의 표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쉬운 편이기는 했지만 역시 두 문제나 이번에 한자의 표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금과 표기를 연계하는 거 대세죠. 무조건 한자는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랑 했던 한자 특강이 있어요. 한자어 400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잘 주목하시고, 왜 여기서도 또 나오니까. 자, 16번의 속담도 약간 낯선 속담. 엄밀하게 말하면 속담 하나가 이게 북한어에서 발췌된 거라서 물론 사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으나 약간 문맥적으로 끼워 맞춰서 헛수고다 이렇게 분주하게 애를 쓰나 보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속담 2개를 답으로 주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에 띄어쓰기도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선지의 구성이 1번과 3번이라고 하는 구성이 나왔을 때 1번에서 멈추게 되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게 1번에 있으면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의 요령은 있는 거죠. 실력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지만 요령으로 시험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 요령의 첫 번째는 뭐예요? 모르는 건 넘어가라. 또 1번부터 성급하게 답을 찾지 말라. 왜? 어려운 것보다 틀린 게 나온다. 잘 모르는 것보다 틀린 게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창밖이라고 하는 띄어쓰기에서 붙여 쓰는지 띄어 쓰는지 고민했던 분들, 합성어 여부 때문에 고민했더라도 3번에서 나왔던 30년 동안 할 때 그 동안이 의존명사, 공부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배우는 동안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임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게 3번에 나오니까 1번은 합성어인가 보구나, 창밖이라는 게 한 단어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요령인데 시험장에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상태로 가죠? 초긴장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요령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직관, 그리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빡빡하게 하는 거라는 유연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는, 그렇다 보면 좀 편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보면 보이고 이거 실수였구나라고 보이고 좀 더 여유를 갖고 풀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막심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시험을 치르시고 그래서 틀리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 더 발전하고 그리고 진화해서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도 5문제를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의관계 문제 상당히 우리가 반가운 문제죠. 이론서에서나 즉 이론 강의에서나 아니면은 제가 또 이 어휘 특강에서도 이 어휘 간의 관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거의 똑같은 문제가 실제 있기도 하고요. 자, 이때 반의 관계의 성격을 물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미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중간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가지고 중간항이 없는 관계, 이것을 완전한 반대, 바로 지난 2017 국가직에서도 모순이라는 한자의 표기까지도 물었던 창과 방패의 모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면 반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간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간항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것은 제3의 경우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표적인 2가지 예 정도면 좋겠죠. 예를 들어 모순 관계라면 남자, 여자, 아니면은 있다, 없다, 유죄, 무죄, 움직이다, 정지하다 이런 거 하면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모순 관계였죠. 하지만 중간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이 있고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도 중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도 제3 사상 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뜨겁다, 차갑다 사이에도 미지근하다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항의 유무로 판단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말하면 바로 1번의 죽다와 살다 또는 살다와 죽다라는 것은 중간항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 살았다, 반 죽었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숨이 쉬면, 심장의 박동이 뛰고 있다면, 그래서 뇌사도 살아있는 거죠. 식물인간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다라는 것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알겠죠? 움직이면 어쨌든 살아있는 거니까. 다시 여기에 비슷한 예 또 한번 강조할게요. 뭐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유죄, 무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의 유죄나 조금의 무죄라는 건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사이에는 중간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는 움직이다, 정지하다 사이에는 조금 움직이다, 조금 정지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직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또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다, 조금 없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일단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있어도 있는 거고 10개가 있어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시험에 충분히 가능한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